알고봐 4월 21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0일 오후 6시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 결국 비트코인. 이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84,0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요, 그렇게 급락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급등이 나오기에도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ETF 자금 흐름 보겠습니다. 16일을 빼면요, 그럭저럭 시장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18일은 미국의 경우 부활절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전체로 보자면 비트코인 ETF로는 큰 자금 유출도 순유입도 없는 자금 유입 역시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알트의 부진 때문인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도미넌스가 64%로 21년 초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 과거보다 알트코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기억에 17년 말에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알트코인의 숫자가 2,000개가 조금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인마켓캡이 트래킹을 하고 있는 코인 숫자가 무려 1,390만 개에 이릅니다. 코인게코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코인을 트래킹하고 있어서인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17,000개가 넘는 코인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도미넌스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도미넌스가 21년 초 이후로 최고 를 기록했지만 개별 알트코인의 가격으로 보자면 아마도 처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린 알든이라고요. 대표적인 매크로 애널리스트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연말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관세 논란이 있기 전 더 높은 가격을 전망했다. 그러니까 관세 논란 전에는 더 높은 가격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림자가 들이었고 이는 비트코인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통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요. 시장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뭔가가 발표되면 사실 시장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발표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후 그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이른바 이제 원형적 사고로 해석을 하자면 이 관세 전쟁으로 실적 타격을 입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 기업들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닥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강점은 뭐냐? 사실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에 따라서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유동성에만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4월 14일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요. 여기서 린 알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M2 통화 공급과 83%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주요 자산군보다 유동성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주입, TGA 감소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된 기업들의 주가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요. 실제로 그 때문이었는지 최근 들어서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가들은 20만 달러, 연내 20만 달러 돌파를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투 더 크립토버스 설립자 벤자민 코인 역시 2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했고요.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7.2만 달러는 지켜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그래프만 보자면요. 최악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만간 상승한다 라고 보기엔 매크로 상황 좀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도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결국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말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이 경기 침체와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 전에 블랙록의 이 디지털 자산 담당자 로버트 미치닉이라고 하는 이 잘생긴 청년이 이 친구가 이제 헤드 오브 디지털 에셋이네요. 블랙록에. 근데 이 친구가 시리어스 패드 워닝 연준의 이 심각한 워닝 경종은 엄청나게 좋은 촉매제다.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이 만약에 진짜 온다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일이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반드시 페드풋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네터리 스티뮬러스라는 표현이 있죠. 재정 부양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항상 역사적으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해왔던 좋은 요소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올까 안 올까 이거 가지고 연준이 기준금리 할까 안 할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 주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경기 침체는 왔다. 그래서 연준은 필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UCLA 대학교 앤더슨 포어캐스트라고 하는 경기 침체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대요. UCLA 대학교가. 그래서 이 앤더슨 포어캐스트에서 반드시 경기 침체는 온다. 이런 지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총 어떤 집결되면, 완전히 이제 시행되면 경기 침체 반드시 온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하는데 1970년대랑 비교를 하는 거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그 시기입니다. 미국의 경기도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그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올라서 7% 요 축이거든요. 7%, 8%, 9%, 11%까지 올랐던. 그래서 이때 이제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20%까지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4, 25, 26년 이 파란 점선대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이 왼쪽 축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3% 수준이 4%, 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무역 정책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아주 세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말고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 발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행 지표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 요거를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파란색 칠한 부분이 경기 침체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 5% 밑으로 내려간다. 이 리딩 인덱스가. 그러면은 경기 침체 구간과 겹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0% 겹쳤다. 정말 딱 맞네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 리딩 내려와 있네? 인덱스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 온 건데 아직 발표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NBER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걸 발표하는 곳이, NBER이라는 곳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항상 이 LEI, 리딩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면 실제 발표는 뒤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2001년도 8개월의 격차가 있었고, 2008년 12개월, 2020년 4개월. 이렇게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경기 침체라서 바로 선언을 해도 되는데 4개월이나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23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 이미 온 것 같은데 언제 발표할지가 아직 모르는 상황. 그러면은 23년 중순이면은 뭐 거의 1년, 2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참고로 이 LEI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선행 지표로 참고하면 좋다. 여기 뭐 S&P 500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LEI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기 침체가 확실히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대요. 일단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가 여기 피크를 찍고 꺾일 때, 여기 피크를 찍고 꺾이죠. 그럼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 단순히 레벨이 아니라 방향, 꺾일 때. 꺾일 때. 먼저 꺾이고 나서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90년대에는 18개월 뒤에 나왔고, 2000년대에는 11개월 뒤에 나왔고, 2008년에는 21개월이 걸렸고, 20년에는 거의 0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2년에 피크 치고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제 경기 침체 선언을 안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6개월, 지난 6개월 성장률,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의 6개월 성장률을 봤을 때 4%, 마이너스 4%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 신호예요. 지난 2008년에도 이때 떨어졌을 때 바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2020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시점이 22년 10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3년 중순도 아니고 더 전에 이 6개월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죠. 근데 아직 경기 침체에 선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6개월 이 분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 지표라는 거를 봐도 마찬가지로 50m로 내려오면은 경기 침체가 항상 왔다. 지금 내려와 있네. 지금도 내려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2년 10월 달에 내려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앞서 보여드린 6개월 성장률과 분산 지표 50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강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에요. 과거에도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떴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근데 지금 또 떴다.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오고 50 밑으로 둘 다 내려왔다. 요게 이제 거의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MBER은 왜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고 있나. 이제 이게 모두가 궁금한 상황인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싫어서. 아니면 그 MBR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약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에 가까운 분들이시나?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선언하면은 전임 행정부의 탓을 하기 너무 좋은 시기니까. 그게 바로 트럼프잖아요. 지금 미 모든 벌어진 건 다 바이든 탓이다.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MBER을 압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경기 침체 선언하지 마라. 지금 하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럴 수도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무튼 깔려 있는데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기 침체는 저는 우리가 딱 그 중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살기 팍팍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와중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그동안 S&P 500이 2024년에 그렇게 잘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딱 6개 종목 때문이잖아요. 매그니피선트 7 중에 테슬라 빼고 6개만 타락같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모든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이 6개 빼면은 6, 7%밖에 성장 못했거든요. S&P 500이. 그러니까 엄청 쏠림 현상이고 나머지 산업은 잘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지난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전환해버렸고, 네네. 나스닥도 그렇고, 이런 상황은 사실 민 리버전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민 리버전. 평균으로 회귀다. 그러니까 지난 2024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고, 경기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만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자본이 쏠려서 많이 오른 거고, 이게 지금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지 꺾이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전망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죠. 어떻게? 요 미국채 10년물 국채 요 선인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지금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4.59%까지 올라가면서 큰일 났다 이거. 미국채 투매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달러 지수도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미국채 투매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투자자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게 다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유로존,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통계를 봤는데, 이 비유로존 거주자들이 유로존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1월에서 2월 달 사이에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3천억 유로에서 4,040억 유로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자본이 흘러간 거죠. 독일 제1 시가총액 기업이 아마 SAP일 겁니다. SAP는 이제 뭐 회계 전산 프로그램 이런 거 기업에 넣어주는 그런 B2B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스닥에 있는 그 기술주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 받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 실적 잘 안 나오고, 근데 여전히 제조업은 잘 될 거야. 제조업은 어쨌든 이런 솔루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자본의 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자본이 또 어디로 많이 흘러가냐, 이 금 가격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와, 금은 금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제 결국 사실 미국 경기는 이미 침체로 들어섰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연준이 긴급 양적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이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고, 일단 채권 시장의 혼란이 너무나도 뼈아플 거예요. 이 미국채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뼈아프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일 거고, 왜냐면 기준금리 안 내려주니까 국채금리 내려서 요걸로 이제 롤오버 할 때, 국채 롤오버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지금 상황이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채가 여기서 더 떨어지니까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연준이 분명히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미국 국제 시장이 마비될 거다. 그래서 연준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성명을 내놨고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미국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무역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할 거다.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경기 침체.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연준의 패드풋,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가 나와서 이제 미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긴 할 텐데, 물가는 오르긴 할 텐데, 그래도 그건 일시적일 거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연준은 경기 침체에 가장 중점을 둘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이퀄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연준은 경기 침체에 이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사실 원로 이사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앞당길 거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을 사실 전해줬죠. 근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만의 지금 일이 아니라 사실 미국은 괜찮았잖아요. 그동안 경기가. 가장 그래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서야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중국이나 다른 기타 국가들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중국도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관세 공세에 맞서 소비 진작 증시 부양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논의한다. 이미 경기 부양책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대규모 2조 위안 규모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맞아요. 나왔고 히토류 수출 제한 등 보복 조치도 또 근데 한대요. 그러니까 참 시진핑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게 트럼프나 미국의 이제 말하자면 아성을 우리가 한번 넘어보겠다. 타도 트럼프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깨갱하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내수 경기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도 없고 경기 부양하면 근데 이제 돈 풀어야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경기 부양해가지고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5.4가 나왔대요. 서프라이즈,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했다고. 네, 선방했습니다. 시장 신뢰 안정을 위해 지준율이나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 그쵸. 이런 전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풀린다 결국. 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들으셔야 돼요. 세계 경기가 이제 마탱이가 가는구나. 나는 모든 걸 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주고 중국 돈 풀고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영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영국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신경 안 쓰고 계실 테지만 영국이 경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이 세계 국가 중에 지금. 시장 혼란에 600만 파운드 장기 국채 입찰 연기했다. 원래 국채는 입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국채 입찰이 이제 온다. 그러면 이때 투자자들이 준비를 하죠. 투자하려고. 근데 이번에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관세 쇼크로 30년 만기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정책 신호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사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안정 위한 조치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압니다. 영국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정치적인 혼란도 너무 세고 여기도. 그래서 30년 만기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무역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이 타겟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영국채 길트에 대한 투매가 일어난 거거든요. 영국의 재무부도 이거는 그냥 잠깐 시장 안정 위한 조치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대신에 단기물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전망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미국 고립주의, 관세 리스크 확대 속에 비트코인의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도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고요. 게다가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금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또 한 6개월 뒤에 따라오르는 경향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진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이런 분석이 굉장히 좀 신뢰가 가고 최근 기술주 대비 강한 방어력 보여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스닥 3% 그리고 S&P 500 2.24% 어제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틴다. 비트코인이 뭔가 좀 이제 디커플링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S&P 500 글로벌도 S&P 글로벌도 비트코인이 규제만 명확해지면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성명을 또 내놨고요. 규제가 명확해져야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 명확성은 아직도 미국에서도 좀 언클리어하고 뭐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도대체 무슨 주에 가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어느 국가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ETF만 사실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현물 ETF 또 너무 거기 쏠리면 또 이제 힘드니까 전 세계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되니까 규제가 결국 명확해져야 된다. 그러면 금처럼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 근데 금도 최근에 보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현물 금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올해 초부터는 그게 아니라 ETF, 미국에 있는 ETF 발 수요가 더 크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미국에 있는 SPDR 같은 골드 ETF로 자금 유입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비트코인의 규제 명확성, 그 다음에 전통 그 금융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레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깔리면은 이제 금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비트코인 이제 슈퍼파워를 천명하고 나서셨잖아요.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의 약자입니다. SBR. 어쨌든 보 하인스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연구소 사무총장인가? 네, 디지털 자산 어쩌고의 뭐 집행이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이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I와 크립토를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 밑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보하인스.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BR 아까는 이제 우리 백 대표님이 갖고 온 사진은 트럼프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거 말고 사인하는 장면을 찍은 조금 더 이제 원거리에서 찍은 거 보면 트럼프 옆에 데이비드 sak스가 있고요. 그 뒤에 보하인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상징적이네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안토니 펌플리어노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as many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 보유가 우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킹그룹 출범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비트코인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된 워킹그룹 출범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논의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as many as possible 비트코인을 사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수입을 활용한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호라이즌 키네틱스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프라이빗 펀드?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네, 운용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비중이 이렇게 높아? 지난 4분기 13F 기준으로 16.16%. 그러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자산에서 16%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이제 비중 관리를 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러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1월 달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데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건 결국 가격이 오르면 팔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추는 건데 그러면 복리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예도 있어요. 10만 불어치를 뭐 샀는데 뭐 20년 뒤에 뭐 160만 불이 되고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결국 안 파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운용사가 나타났다는 게 사실 상징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네요.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항상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롱숏 잡으려고 투자하는 거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사지는 않았는데 이런 펀드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버젯 뉴트럴한 방식으로 그럼 미국이 그렇죠. 그게 가장 고민거리죠.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안 들이고 비트를 사지? 그렇죠. 추가 납세자 부담 없이. 그 방법 중에 요게 지금 굉장히 저는 핫하고 가장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하인스 사무총장이나 데이비드 sak스에게 이걸 계속해서 찔러 넣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 하원 의원 중에 닉 베기치라고 하는 의원 그리고 상원 의원 중에 그 신시아 러미스 두 분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요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를 아마 꼬시고 있겠죠. 어떤 계획이냐면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지금 4.5%라고 치고 1%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있죠. 연 1%. 근데 국채를 그러면 왜 1%에 발행을 하냐? 누가 사냐? 맞아요. 4.5% 해야 살까 말까인데 지금. 맞아요. 왜냐면 이 자금 조달한 걸로 10%를 비트코인 매수에 쓴대요. 90%는 정부 예산에 활용하고 그럼 이제 요 거대한 피자 중에 이 한 조각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복리 4.5%의 추가 이익이 지급된다. 1%는 여전히 주고 4.5%가 추가로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4.5%까지 또 초과하는 추가 가격 상승분은 투자자와 정부가 50대 50으로 나눠 가진다. 이런 계획입니다. 요거를 이제 설계한 분이 뉴마켓 캐피탈의 대표인데 뉴마켓 캐피탈이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운용사입니다. 근데 이곳이 발명한 개념이 있어요. 배터리 파이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파이낸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이 뉴마켓 캐피탈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투자자가 채무자라고 할게요.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강제적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품의 어떤 특약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10%를 사게 했더니 대출금으로 이제 상환 기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금 운용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좋더라. 와, 신기하다. 이거를 그래서 했어요. 이 뉴마켓 캐피탈이. 이거를 그대로 미국채에 지금 적용한 그러네. 버전이 이겁니다. 배터리 파이낸스의 미국채 버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이제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긴 하지만 잘 올라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정부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확보해서 또 국가 부채 해결에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이 1% 플러스 4.5%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케이스별로 음.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30% 오를 때, 30% 오를 때 뭐 이렇게 있는데 케이스가 37% 상승을 그래도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적.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근데 되더라고요. 현실적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금융사단 대비해서 연평균 상승률이 좀 어마어마하긴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복리의 마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연평균 37%씩 비트코인이 올라서 10년이 지나면 2천억 달러어치잖아요. 그게 이제 4.6조 달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를 정부가 가져가니까 1.776달러에 1.7조 달러에 미국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1.7조 달러면 그래도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니까 한 해 재정 적자는 메꿀 수 있는 정도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써 있죠. Expanding the horizon to 20년. 20년으로 하면은 50조 달러가 됩니다, 이게. 4.65조 달러가 아니라 50조 달러가 됩니다. 2천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이게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이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니까 뭐 2045년이 되면 그보단 들어가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다 갚고도 남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프로젝션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정말 37%가 오를 거냐. 뭐 일단 지난 10년간은 그래도 맞아요. 62% 정도. 근데 지난 10년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뭐 수준 다르니까 지금 1.7조 달러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짜 몇천억 달러 할 때 상승률과 지금의 상승률이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률이 저는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봐서 저거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완전히 프로젝션이 달라지는 거고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점점 눕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고 있잖아요. 근데 S자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거고. 그죠. 계속 눕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한 연평균 뭐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10%씩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저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네. 저기 7%씩 오르면 10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72의 법칙. 네. 그러면 10%씩 오르면 한 7년, 6년이면 2배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간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좀 낮게 잡아도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대안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긍정적인 대안이고 뭐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미국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를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1%만 주면 되니까. 1%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의 추가 수익만 나도 얼마나 좋아요. 사실 맞아. 미국채라는 최강의 안전자산에 안전자산.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방이 딱 막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상방은 열려 있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그 골드 카드를 섞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요거 투자하는 자에게는 골드카드 준다. 이렇게 이제 돈 있는 전 세계 부자들은 약간 솔깃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찬성하고 여기까지네요. 준비한 내용.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지금이 비트코인 사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질수록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 즉 연준의 패드풋이 나오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는 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거. 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의 그 후행에서 가격이 올랐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제 오를 일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